평생 함께 산 형제가 유산 문제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된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실제로 요즘 60대, 70대 분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릴 땐 서로 의지하며 자랐는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니 재산 때문에 법정까지 가는 형제들, 심지어 조카들까지 서로 남처럼 지내게 됩니다. 하지만 돈 문제만이 형제를 갈라놓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형제자매가 돌이킬 수 없이 멀어지는 이유 6가지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형제의 전화번호를 바로 찾을 수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만난 게 언제인지 기억하시나요? 명절이 아니면 연락할 일이 있으신가요? 한 지붕 아래에서 밥 먹고 한 이불을 덮고 자던 사이가 이제는 1년에 한두 번 겨우 얼굴 보는 사이가 됐습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땐 그래도 명절마다 모였습니다. 어머니 생신이니까, 추석이니까, 설날이니까 하는 이유로 억지로라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니 더 이상 모일 명분이 없어졌습니다. 처음 1년은 그래도 명절에 모이자고 연락하다가 2년째부터는 각자 자기 집에서 지냅니다. 3년, 5년 지나면 아예 연락도 뜸해집니다. 어떤 분은 형제가 같은 동네에 사는데도 3년 넘게 한 번도 안 만났다고 합니다. 길에서 마주쳐도 어색해서 먼저 인사하기가 망설여진다고 합니다. 더 슬픈 건 이게 한두 집안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형제끼리 사이좋게 자주 만나는 집안이 얼마나 되나요? 대부분 멀어져 있거나 아예 연락이 끊긴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형제 중 누가 아파도 나중에 소문으로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고 소식도 한참 뒤에 알게 되는 일도 생깁니다. 가족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어릴 땐 그렇게 가까웠는데 왜 나이 들수록 점점 멀어지는 걸까요? 혹시 내 잘못일까요? 아니면 형제들이 나를 멀리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건 특정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면 해결의 실마리도 보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6가지 이유를 들어보시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아, 우리 집 이야기네, 내 이야기네 하실 겁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이제라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알려드린다는 겁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답이 생기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면 댓글에 예라고 적어주세요. 유익하지 않다면 아니오라고 적어주시면 제가 더 발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 삶에 꼭 필요한 지혜를 얻으실 겁니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야기일 수도 있고 여러분 주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65 세정미숙 씨 이야기입니다. 정미숙 씨는 3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위로 오빠 1명, 언니 1명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가난했지만 3남매가 참 다정하게 지냈습니다. 학교 끝나면 셋이서 골목에서 놀고 밤에는 한 방에서 한 이불을 덮고 잤습니다. 오빠가 용돈 모아서 군것질거리를 사오면 셋이서 나눠 먹었습니다. 언니가 새 옷을 받으면 미숙 씨가 물려받아 입었습니다. 그렇게 의지하며 자랐습니다. 겨울밤이면
셋이서 한 이불 속에서 도란도란 이야기하며 잠들었습니다. 여름에는 함께 개울가에서 물놀이하고 가을에는 뒷산에서 밤을 주웠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모두 결혼하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오빠는 사업을 해서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언니는 공무원과 결혼해서 안정적으로 살았습니다. 미숙 씨는 평범한 회사원과 결혼해서 경기도 작은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절 때 모이면 오빠의 집은 늘 화려했습니다. 해외여행 다녀온 이야기, 새로 산 차 이야기, 아들이 유학 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니는 안정적인 공무원 생활과 딸의 대학 진학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숙 씨는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남편 월급으로 겨우 생활하는 형편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녀 교육비에 허리가 휘고 노후 준비는 엄두도 못 내는 형편이었습니다. 어느 해 추석이었습니다. 오빠의 집에 초대받아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넓은 거실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에는 비싼 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주방 가전 제품도 모두 최신형이었습니다. 미숙 씨는 그날 스스로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내 집도 나름 열심히 꾸몄는데 비교가 됐습니다. 오빠 며느리는 친절했지만 그 친절이 오히려 더 불편했습니다. 이모님, 편하게 계세요 하는 말 한마디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뒤로는 오빠의 집에 가기가 싫어졌습니다. 전화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오빠는 바쁘다는 이유로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미숙 씨도 괜히 부담스러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언니와도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언니는 딸이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숙 씨는 아들이 취업 준비 중이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기가 죽는 느낌이었습니다. 서로 사는 세계가 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결정타는 3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였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땅 한 필과 예금 3천만 원을 남기셨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49제를 지낸 뒤 3남매가 모였습니다. 오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병원비 대부분 내가 댔어. 3년 동안 1,000만 원 넘게 들어가서. 그러니까 땅은 내가 가져가는 게 맞지 않겠니? 예금은 너희 둘이 나눠 가지렴. 미숙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병원비를 댄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어머니를 모시고 산 건 자신이었습니다. 10년 넘게 병수발하며 고생한 건 아무것도 아닌 걸까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어머니 밥 챙기고 빨래하고 병원 모시고 다닌 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일 아닌가요? 언니는 오빠 편을 들었습니다. 오빠 말이 맞아. 병원비가 얼만데 그냥 우리는 예금만 나눠 갖자. 미숙 씨는 그날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예금 1,500만 원을 받아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큰 응어리가 생겼습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한 일은 아무 가치도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그 뒤로 오빠, 언니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오빠와 언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3년째 연락이 끊겼습니다. 명절에도 혼자 지냅니다. 어쩌다 오빠 생각이 나서 전화번호를 찾아보지만 누르지 못합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안부라도 물을까 하다가 그대로 덮어둡니다. 오빠도 언니도 먼저 연락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 그렇게 붙어 지내던 삼남매가 이제는 남처럼 지냅니다. 정미숙 씨는 요즘 명절만 되면 마음이 쓸쓸합니다. 혼자 밥상을 차리며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오빠랑 언니랑 함께 웃으며 밥 먹던 시절이 그립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미숙 씨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지금부터 6가지 이유를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부모님이라는 연결고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형제자매는 부모님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었습니다.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지붕 아래에서 잤습니다. 싸워도 부모님이 중재하면 금방 화해했습니다. 부모님이 계시는 한 형제 자매는 자연스럽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명절이면 당연히 본가로 갔습니다. 어머니 생신이면 모두 모여 축하했습니다. 부모님이 계시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모든 게 달라집니다. 더 이상 모일 명분이 없어집니다. 명절에도 굳이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서로 바쁘다는 핑계로 약속을 미루다가 결국 만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란 중심이 사라지니까 형제자매도 자연스럽게 흩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삶의 환경과 처지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어릴 땐 모두 가난했습니다.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통했습니다. 학교 이야기, 동네 친구 이야기, 부모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서 각자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평범하게 살고, 누구는 어렵게 삽니다. 누구는 서울 강남에 살고, 누구는 시골에 삽니다. 누구는 해외여행을 다니고, 누구는 월세 걱정을 합니다. 이렇게 환경이 달라지면 대화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공감대가 사라집니다. 만나도 할 말이 없어집니다. 한쪽은 골프 이야기를 하고 한쪽은 생활비 걱정을 합니다. 어떻게 대화가 이어지겠습니까? 점점 불편해지고 만나기 싫어집니다. 세 번째 이유는 각자의 가정이 우선순위가 됐기 때문입니다.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면 형제자매보다 배우자와 자녀가 먼저입니다.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내 가족을 돌보는 게 우선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형제자매와 만날 시간이 줄어듭니다. 주말에는 가족끼리 보내야 합니다. 명절에는 처가와 친가를 번갈아 가야 합니다. 형제자매끼리 따로 만날 시간은 점점 없어집니다. 1년에 한두 번 명절 때 겨우 얼굴 보는 게 전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서로의 삶이 낯설어집니다. 조카들 얼굴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조카가 몇 살인지 무슨 학교에 다니는지도 모릅니다. 완전히 남처럼 지내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이유는 돈 문제입니다. 형제자매 사이를 가장 크게 갈라놓는 게 바로 돈입니다. 부모님 병원비를 누가 얼마나 낼 것인가? 장례비는 어떻게 나눌 것인가? 유산은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터지면 평생 쌓아온 정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병수발을 든 사람은 자기가 더 고생했으니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멀리 산 사람은
재산은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양쪽 다 자기 논리가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됩니다. 감정이 상합니다. 말이 거칠어집니다. 결국 법정까지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번 돈 문제로 싸우면 관계 회복이 정말 어렵습니다. 형제를 볼 때마다 그때 일이 떠오릅니다. 저 사람은 결국 돈 앞에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뢰가 깨집니다. 그래서 아예 연락을 끊어버립니다. 평생 남보다 못한 사이로 살게 됩니다. 5번째 이유는 비교와 질투심입니다. 형제자매는 어릴 때부터 비교 대상이었습니다. 누구는 공부를 잘하고, 누구는 운동을 잘하고, 누구는 효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부모님도 은근히 비교했고, 친척들도 비교했습니다. 나이 들면 비교는 더 구체적으로 됩니다. 누구는 좋은 직장에 다니고, 누구는 집을 샀고, 누구는 자식이 출세했습니다. 명절 때 모이면 이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잘 사는 형제를 보면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편합니다. 왜 나는 저만큼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이 자랐는데 왜 저 사람만 잘 됐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스스로가 초라해집니다. 만나면 비교되니까 만나기 싫어집니다. 전화도 하기 싫어집니다. 형제 소식을 들으면 괜히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형제인데도 질투심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쌓이면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6번째 이유는 관계 유지 노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형제니까 당연히 가까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는 연락 안 하면 멀어진다는 걸 알지만 형제는 가족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연락하지 않습니다. 안부도 묻지 않습니다. 생일도 챙기지 않습니다. 명절에도 형식적인 인사만 주고받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건강해? 이 정도만 말하고 끝입니다. 1년, 2년, 3년 지나면 완전히 멀어집니다. 남보다 더 어색한 사이가 됩니다. 만나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대화 주제가 없습니다. 그냥 침묵만 흐릅니다. 여기까지가 형제자매가 멀어지는 6가지 이유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멀어지는 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인생의 흐름입니다. 각자 가정을 꾸리고 다른 환경에서 살다 보면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대가족이 함께 살았습니다. 형제자매가 같은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자주 만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핵가족 시대입니다. 각자 멀리 떨어져 삽니다. 만나려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제는 손발과 같다. 한쪽이 아프면 다른 쪽도 아프다. 형제자매는 평생 함께 갈 인연입니다. 부모님이 남겨준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심리학자들도 말합니다. 노년의 가장 중요한 관계가 형제 자매의 관계라고 해요.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낼 수도 있습니다. 자녀는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결국 옆에 남는 건 형제 자매입니다. 어릴 때 추억을 공유한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그 관계를 포기하는 건 인생의 큰 손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형제와 멀어져 있다면은 이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통계를 보면 60대 이상 중에 절반 이상이 형제와 1년에 한두 번도 안 만난다고 합니다. 70대는 더 심합니다. 3분의 2 이상이 형제와 거의 연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남은 인생을 혼자 외롭게 살 건가요? 아니면 형제와 다시 가까워질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노력하면 관계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작은 노력으로 형제자매와 다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거창한 화해나 사과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행동 하나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안부 문자 한 통 보내는 겁니다. 오늘 날씨가 쌀쌀한데 건강 챙기세요. 형, 요즘 잘 지내세요? 동생아, 잘 지내고 있지? 이 한 줄이면 됩니다. 거창하게 쓸 필요 없습니다. 형이나 동생에게 문자 한 통 보내는데 1분도 안 걸립니다. 하지만 그 한 통이 얼어붙은 관계를 녹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연락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시작할지 몰라 망설였을 겁니다.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밀면 상대방도 반가워할 겁니다. 아,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하고 감동할 겁니다. 그 문자 한 통이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생일이나 명절에 전화하는 겁니다. 형제 생일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휴대폰 달력에 알림 설정해 두세요. 생일 당일 아침에 전화해서 축하한다고 한마디만 하세요. 예, 형 오늘 생신이잖아요. 축하드려요. 동생아, 생일 축하해. 건강하게 잘 지내. 3분 통화로 끝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명절 전날에도 전화하세요. 내일 추석인데 잘 지내. 건강해. 설날 잘 보내. 새해 복 많이 받아.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런 작은 행동이 쌓이면 관계가 조금씩 회복됩니다. 형제도 여러분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자고 제안하는 겁니다. 거창한 약속이 아니라 간단하게 차 한잔 하자고 하세요. 동네 카페에서 30분만 만나도 됩니다. 형, 다음 주 토요일 시간 되세요? 잠깐 차나 한잔 하세요. 동생아, 이번 주말에 시간 나면 만나서 밥이나 먹자. 얼굴 보고 안부 나누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자녀 이야기 가볍게 하다 보면 시간이 갑니다. 어릴 때 추억 이야기를 꺼내도 좋습니다. 우리 어릴 때 뒷산에서 밤 주워 먹던 거 기억나? 여름에 개울가에서 물놀이 하던 거 생각나?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까워집니다. 중요한 건 만나는 횟수를 늘리는 겁니다. 자주 만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해집니다. 네 번째 방법은 조카를 챙기는 겁니다. 형제와 직접 대화하기 어렵다면 조카부터 챙기세요. 조카 생일에 용돈 조금 보내세요. 10만 원, 2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조카가 대학에 입학하면 축하 문자 보내세요. 합격 축하해. 대학 생활 잘해. 조카가 취직하면 축하 전화하세요. 취업 축하한다. 새로운 직장에서 잘해봐. 조카를 통해 형제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형제도 내가 조카를 챙기는 걸 보면 마음이 움직입니다. 자녀를 아끼는 사람을 미워할 수는 없습니다. 조카가 고마워하고 형제가 고마워하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과거 갈등을 덮어두는 겁니다. 돈 문제로 싸웠던, 유산 문제로 다퉜던, 이제 그만 내려놓으세요. 과거에 얽매이면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때 누가 옳고 그른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은 인생이 더 중요합니다. 형제와 화해하는 것이 돈보다 귀합니다. 몇 천만 원 때문에 평생 형제와 남처럼 살 건가요? 그 돈이 나중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형제는 평생 함께 가는 사람입니다.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지는 게 아닙니다.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현명한 겁니다.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성숙한 겁니다. 자존심 내려놓고 먼저 연락하세요. 미안하다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으면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마음을 엽니다. 사실 나도 연락하고 싶었어 하고 말할 겁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형제가 나보다 잘 살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형제보다 못 살아도 괜찮습니다. 각자의 인생이 다를 뿐입니다. 비교하는 순간 불행해집니다. 비교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형제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세요. 사업 잘 되셔서 정말 축하드려요. 동생아, 집 사서 정말 기쁘다. 진심으로 축하하면 형제도 느낍니다. 형제의 어려움을 진심으로 위로해 주세요. 요즘 힘들지? 내가 도와줄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이렇게 말하면 형제가 감동합니다. 그러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일곱 번째 방법은 가족 모임을 만드는 겁니다. 1년에 한두 번이라도 형제자매가 모두 모이는 날을 정하세요. 부모님 기일이나 명절을 활용하세요. 아버지 기일에는 다 같이 모여서 성묘하자. 어머니 생신에는 다 같이 모여서 밥 먹자. 이렇게 제안하세요. 처음에는 서먹할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모이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조카들끼리도 친해집니다. 가족의 끈이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먼저 제안하세요. 형제들도 속으로는 만나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 먼저 나서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하세요. 여기서 철학자들의 지혜를 빌려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는 하나의 영혼이 두 몸에 깃든 것이다.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나 같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을 강조합니다. 형제로 만난 건 전생의 깊은 인연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형제로 태어난 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 인연을 끊어서는 안 됩니다.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형제관계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에릭슨은 노년기의 발달 과제를 말했습니다. 노년기는
인생을 정리하고 의미를 찾는 시기라고 했습니다. 이때 가족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형제 자매와 화해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행복한 노년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후반부를 살고 계십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남았습니다. 그 시간을 외롭게 보낼 건가요? 아니면 형제자매와 함께 따뜻하게 보낼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세요. 오늘 영상 보고 나서 바로 실천하세요. 핸드폰 꺼내서 형제 전화번호 찾으세요. 전화하기 어려우면 문자라도 보내세요. 오빠, 요즘 지내세요? 건강하세요? 예, 동생아,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해. 언니, 오랜만이야. 보고 싶어. 이 한 줄이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용기만 내면 됩니다. 상대방도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형제 자매는 평생 함께 갈 소중한 인연입니다. 어릴 때 함께 뛰어놀던 골목길을 기억하세요. 함께 울고 웃던 추억을 떠올리세요. 그 추억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형제 자매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가장 큰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형제 자매입니다.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세요. 남은 인생을 형제와 함께 따뜻하게 보내세요. 한번 멀어진 관계도 노력하면 다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7가지 방법 중에서 여러분은 무엇부터 실천하시겠습니까? 댓글에 번호를 적어주세요. 1번 안부 문자 보내기, 2번 생일이나 명절에 전화하기, 3번 한 달에 한 번 만나기, 4번 조카 챙기기, 5번 과거 갈등 내려놓기, 6번 비교하지 않기, 7번 가족 모임 만들기.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이 영상을 더 유익하게 만듭니다.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용기를 줍니다. 함께 실천하면 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주제를 공유하겠습니다. 늙어서 홀가분하게 살다 떠나는 비결 7가지. 60대, 70대 꼭 보세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도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느껴지실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나이에 가장 무서운 건 죽음이 아닙니다. 평생 모은 짐을 안고 후회하며 떠나는 것입니다. 자식 걱정, 돈 걱정, 체면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소진하다가 정작 자신을 위한 시간은 단 하루도 없이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 그게 진짜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가슴이 설레십니까? 아니면 또 하루가 시작됐구나 하는 무거운 한숨이 먼저 나오십니까? 나이가 들수록 삶이 가벼워져야 하는데 왜 우리는 점점 더 무거워질까요? 젊었을 땐 몰랐습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남들 눈치 보며 체면 지키며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순을 넘기고 일흔이 되니 알겠더군요. 우리는 평생 짐만 짊어지고 살아왔다는 걸 가족이라는 짐, 의무라는 짐, 기대라는 짐, 체면이라는 짐, 이 짐들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식이 잘 되기만 바라며 삽니다.
명절에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전화 한 통 오기를 바라고 용돈이라도 보내주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밤새 잠을 못 이루고 눈물을 흘립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비, 걱정, 요양원비, 걱정에 있는 돈마저 쓰지 못하고 통장만 들여다보며 불안해합니다. 먹고 싶은 것도 참고, 가고 싶은 것도 포기하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돈 아깝다고 집에만 있습니다. 건강도 집착이 됩니다. 이것도 먹지 말아야 하고, 저것도 조심해야 하고, 매일 몇천 보를 걸어야 하고,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그 노력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어 병을 만듭니다. 체면은 또 어떻습니까?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창피할까봐, 자존심 상할까봐, 편한 것도 못 입고 불편하게 삽니다. 과거의 후회도 우리를 붙잡습니다. 더 잘할 걸, 더 모을 걸, 다르게 살 걸, 끝없는 후회가 현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제 솔직하게 인정합시다. 우리는 무언가를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 홀가분하게 살 수도 떠날 수도 없습니다. 문제는 짐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내려놓을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만들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분명 무언가 하나는 내려놓고 싶어지실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네라고 적어주세요. 유익하지 않다면 노라고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반응이 저를 더 발전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분명 마음 한구석이 가벼워지실 겁니다. 이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목격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듣고 나면 여러분도 무언가를 내려놓고 싶어지실 겁니다. 서울 변두리에 사시는 김영수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올해 75이신 이분은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사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새벽같이 일어나 공사판을 다니셨고 밤늦게까지 일하며 자식 셋을 키우셨습니다. 내 밥을 굶어도 아이들 학원비는 꼬박꼬박 대주셨고 내 옷 한 벌 안 사도 아이들 옷은 사주셨습니다. 그렇게 자식들이 다 크고 결혼하고 독립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은퇴 후 작은 아파트에서 할머니와 단둘이 사시게 됐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이제 쉬어도 되고 자식들이 잘 사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언가 허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 자식들이 오긴 했지만 몇 시간 있다가 바쁘다며 떠났습니다. 전화는 한 달에 한두 번 올까 말까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자식들의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전화가 오지 않으면 서운하고 와도 통화가 짧으면 속상했습니다. 밤마다 할머니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키웠는데 이렇게 바쁠 수가 있나? 할머니는 괜찮다고. 다들 바쁘니까 그렇다고 달랬지만 할아버지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돈도 문제였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몇 천만 원 있었지만 쓰지 못했습니다. 병원비가 들어갈까봐, 나중에 요양원 갈 일이 있을까봐 불안했습니다. 친구들이 여행 가자고 해도 돈 아깝다고 거절했습니다.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해도 집에서 먹으면 된다며 나가지 않았습니다. 통장 잔고만 들여다보며 조금씩 줄어드는 숫자에 불안해했습니다. 건강도 집착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만보를 걸었습니다. 짜장면도 먹고 싶고 삼겹살도 먹고 싶었지만 건강에 안 좋다며 참았습니다. 현미밥에 채소만 먹고 영양제는 10가지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셔야 했습니다. 병실에 누워 계시면서 할아버지는 많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자식들은 처음 며칠만 와보고 바쁘다며 연락만 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은 병원비로 순식간에 몇백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토록 아끼고 조심했던 건강도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서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살았나? 자식들은 자식들 인생이 있고 돈은 아무리 모아도 병원비로 나가고 건강은 조심한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구나. 그동안 내가 행복했던 적이 있었나? 매일 불안하고 서운하고 초조했던 것 같다. 퇴원 후 할아버지는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자식들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면 반갑고 안 오면 그러려니 했습니다. 먼저 짧게 안부 전화를 하고 바쁘면 끊었습니다. 돈도 쓰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고 싶은 것을 했습니다. 건강도 적당히만 챙겼습니다. 가끔은 짜장면도 먹고 삼겹살도 구워 먹었습니다. 운동도 즐겁게 할 수 있는 것만 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얼굴에 웃음도 늘어났고 밤에 잠도 잘 왔습니다. 할머니도 예전보다 훨씬 밝아진 남편을 보며 좋아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진작 이렇게 살지 못했을까? 남은 인생 후회 없이 홀가분하게 살다 가고 싶다고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홀가분하게 떠나려면 먼저 홀가분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는 순간에 내려놓으려고 하면 이미 늦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씩 내려놓아야 합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병이 와서야 깨달았지만 우리는 지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 돈에 대한 집착, 건강에 대한 강박,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무겁게 만듭니다.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집착이 고통의 뿌리라고, 우리가 무언가를 붙잡고 있는 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자식이 이렇게 주기를 바라고, 돈이 이만큼 있어야 한다고 집착하고 건강이 완벽해야 한다고 강박하는 순간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할 때 스트레스가 극대화된다고 합니다. 자식의 삶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선택이 있고 그들의 인생이 있습니다. 미래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언제 병이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애쓰다 보니 우리는 평생 불안합니다. 통제의 욕구를 내려놓는 순간 진정한 자유가 옵니다. 나이를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연구에서 나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더 건강하고 오래 산다고 합니다. 나이가 드는 것을 부정하고 싸우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늙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은 김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자식이 왜 전화를 안 하나? 내 건강은 괜찮을까? 돈이 부족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걱정들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서 현재의 행복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는 모두 늙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모두 떠납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살다 떠나느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겁게 살다 후회하며 떠날 것인가? 아니면 홀가분하게 살다 미련 없이 떠날 것인가? 그 선택은 오늘 이 순간 우리 손에 있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병이 와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깨달았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당장 모든 걸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바꿀 수는 있습니다. 오늘 자식에게 걸던 기대 하나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먹고 싶었던 음식 하나를 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 입지 않는 옷 하나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우리 삶은 달라집니다.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지고 불안했던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이제부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홀가분하게 살다 떠나기 위한 7가지 비결을, 이것들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씩 들어보시고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완벽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편안하게 해 나가면 됩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무언가 하나를 내려놓기로 결심하는 것, 그것이 홀가분한 삶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이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다면 그것만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7가지 모두를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그것부터 내려놓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식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우리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상처받습니다. 자식은 이미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인생이 있고 그들의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께 얼마나 자주 찾아뵈었습니까? 우리도 바빴고 힘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찾아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안 오면 그러려니 하세요. 전화가 오면 감사하고 안 오면 내가 먼저 짧게 안부만 묻고 끊으세요.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관계가 오히려 편안해집니다. 두 번째,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세요. 돈은 쓰라고 있는 겁니다. 물론 미래를 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확실한 현재를 포기하는 건 어리석습니다. 있는 돈으로 지금 행복하게 사세요. 먹고 싶은 것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하고 싶은 것 하세요. 친구들과 밥 한 끼 먹는데 10,000원, 20,000원 아까워하지 마세요. 여행 한 번 가는데 50만 원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 돈을 쓰지 않고 모아둬도 결국 병원비로 나가거나 자식들이 물려받습니다. 정작 저는 평생 하고 싶은 건 못하고 가는 겁니다. 만족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통장 잔고가 많아도 불안하면 가난한 겁니다. 적게 가져도 만족하며 즐기면 그게 진짜 부자입니다. 오늘 하루를 풍요롭게 사는 것이 진짜 부입니다. 세 번째, 건강에 대한 강박을 내려놓으세요. 건강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도 먹지 말고 저것도 조심하고 하루 종일 건강 걱정만 하면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가끔은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운동만 하세요. 짜장면도 먹고 싶으면 먹고 삼겹살도 먹고 싶으면 드세요. 매일 현미밥에 채소만 먹으면서 사는 게 행복한 삶입니까? 억지로 하는 건강 관리는 오히려 스트레스가 됩니다. 산책이 좋으면 산책하고 등산이 좋으면 등산하세요. 재미있게 즐겁게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오래 살았습니다. 앞으로의 시간은 보너스입니다. 그 보너스를 스트레스 받으며 살 필요는 없습니다. 네 번째, 체면과 자존심을 버리세요. 평생을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편하게 사세요. 편한 옷 입고 도움이 필요하면 청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세요. 동네 나가는데 무슨 정장을 입고 화장을 하고 갑니까? 추리닝 입고 편하게 나가세요. 남들은 우리한테 그렇게 관심 없습니다. 다들 자기 살기 바쁩니다. 우리만 혼자 신경 쓰고 있는 겁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배우세요. 아는 척 하다가 오히려 더 창피해집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당당하게 청하세요. 나이가 들면 도움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편하게 사는 게 가장 멋진 겁니다. 다섯 번째, 과거에 대한 집착을 놓으세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더 열심히 살 걸, 더 많이 벌 걸, 다르게 할 걸 후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엔 부족해 보여도 그때 저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용서하세요. 과거의 상처도 용서하세요. 배우자한테 받은 상처, 자식한테 받은 상처, 형제한테 받은 상처, 10년 전, 20년 전 일을 아직도 붙들고 계십니까?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겁니다. 그 상처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아픈 사람은 상대가 아니라 나입니다. 분노를 내려놓으세요. 미움을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현재에 집중하세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거에 살지 말고 오늘을 사세요. 여섯 번째, 소유물을 줄이세요. 나이가 들수록 짐은 가벼워야 합니다. 집안 가득 쌓인 물건들을 정리하세요. 입지도 않는 옷, 쓰지도 않는 그릇, 볼 일도 없는 앨범, 언젠가 쓸 거라고 모아둔 각종 물건들, 1년 동안 안 쓴 것은 과감히 버리세요. 아깝다고요? 어차피 안 쓸 겁니다. 지금까지 안 쓴 걸 앞으로 쓸 일은 없습니다. 누군가 쓸 수 있으면 기부하고 아니면은 버리세요. 물건이 줄어들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주변이 깔끔해지면 머리도 맑아집니다. 청소하기도 쉽고 관리하기도 편합니다. 나중에 자식들이 치워야 할 짐을 지금 줄이는 것도 사랑입니다. 우리가 돌아가고 나면은 자식들이 며칠씩 시간 내서 우리 짐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게 과연 자식을 위하는 길입니까? 지금부터라도 정리하세요. 일곱 번째,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세요. 이게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떠납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봄에 꽃이 피고 여름에 무성하고 가을에 열매 맺고 겨울에 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런 과정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을과 겨울 사이에 있습니다. 그걸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당연한 순서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삶이 가벼워집니다. 언젠가는 끝난다는 걸 알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쓸데없는 걱정하며 시간 낭비할 수 없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유언장을 쓰고 장례 방식을 정하고 싶은 말을 남기세요. 이게 불길하다고요? 아닙니다. 이게 책임감 있는 어른의 자세입니다. 준비를 해두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다. 자식이 전화 안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문제입니다. 돈이 부족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불안이 문제입니다. 늙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삶이 바뀝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외부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태도입니다. 그것만 바꿔도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모든 것은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당장 무언가 하나를 시작해 보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자식에게 기대하던 마음 하나를 내려놓으세요. 오늘은 그냥 안부 전화 한 통만 짧게 하고 끊으세요. 바쁘면 어때요? 건강하면 됐습니다. 먹고 싶었던 음식 하나를 오늘 드세요. 망설이지 마시고 주문하세요. 그 한 끼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 겁니다. 입지 않는 옷 한 벌을 오늘 정리하세요. 옷장 한 칸이라도 비우면 마음이 후련해집니다. 이런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씩 내려놓다 보면 어느새 홀가분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관계도 갖고 가세요. 정말 소중한 사람들에게 진심을 표현하세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말하세요. 표현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오늘 한 사람에게라도 진심을 전하세요. 배우자에게 고맙다고 한마디 해보세요. 오랜 시간 함께 살았다고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친구에게 전화해서 그동안 고마웠다고 말해보세요. 자식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기대 없이 그냥 사랑한다고, 이런 작은 표현들이 관계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게 홀가분한 삶의 시작입니다. 미움과 원망을 내려놓고 사랑과 감사로 채우세요. 매일 감사한 것 3가지를 찾아보세요. 아무리 힘든 날에도 감사한 게 3가지는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뜬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이런 사소한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삶이 달라집니다. 불행한 것만 보이던 삶에서 행복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늙는다는 건 축복입니다.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만큼 살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우리는 운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10년일 수도 있고 20년일 수도 있고 내일 모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무겁게 살지 마세요. 짐을 내려놓으세요. 기대를 버리고 집착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세요. 가볍게 웃으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사세요. 그렇게 살다가 미련 없이 아름답게 떠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여기서 들은 7가지 중에서 하나만 실천해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자식에 대한 기대입니까? 돈에 대한 불안입니까? 과거의 후회입니까? 그것부터 내려놓으세요. 그 순간 여러분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얼굴에 웃음이 늘어날 겁니다. 우리 함께 응원하며 걸어갑시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하고 같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홀가분하게 살아갑시다.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미련 없이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7가지 비결 중에서 여러분이 실천하고 싶은 것이 몇 번째인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하나만 실천하셔도 좋고 여러 개를 실천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참여와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반응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이 시간이 저는 정말 소중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무언가 하나를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홀가분하게 사세요. 웃으며 사세요. 사랑하며 사세요. 그렇게 살다가 아름답게 떠나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